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신뢰와 경고를 동시에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문제와 경제 분야, 부동산 문제까지 다양한 계획을 밝히고 의지와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2020년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죠. 아무쪼록 초심을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1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보험료 너무해. 저 여기서 내려요. 네? 저기 보험 클리닉에서 내려요. 어쩌다 마주친 보험 클리닉? 보험 클리닉. 불필요한 보험료 내려주는 보험 클리닉. 1833-6114. 내 보험 바로 잡을 땐. 보험 클리닉 가자. 안녕하세요,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칠성사이다, 정다운이 맛 칠성사이다, 언제나 칠성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사이다가 좋아요.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2020년 새해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하는 첫 번째 뉴스. 4년 만에 새로운 더 뉴 GLC 출시. 디자인, 퍼포먼스, 안전성까지 더욱 놀라워진 GLC를 만날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 그 새로움을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경험하세요. 결혼 준비 잘 돼? 돌잔치 할 건 많지. 크루즈 여행 알아보려고 웨딩, 축연, 크루즈, 그리고 상조까지. 인생의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좋은 라이프의 토탈 라이프 케어가 함께합니다. 이제 상조 회사를 넘어 토탈 라이프 케어까지. 좋은 라이프.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에 새로운 교통행정 서비스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안동시 교통행정과의 이원경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게 경제다 시작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최백은 TV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 공부하는 데는 정말 이만한 콘텐츠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조금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유튜브 최백은 TV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 유튜브에서 라디오 오늘도 다시 듣기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얘기는 이제 한국은행 안에 있는 그 금융통화위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줄여서 왜 금통위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은 뭐 물가 관리, 또 뭐 금융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정책 기구로 알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 우리 금리가 이제 2019년 7월과 10월 두 번 인하를 해서 현재는 1.25% 기준금리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새해 처음으로 이제 금통위가 이제 열릴 텐데요. 이번 금통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올릴 용기는 없을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내릴 만한 어떤 하나의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당분간은 동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릴 만한 용기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용기는 우리 경제에 대한 용기? 확신 이런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사실은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지금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금리 인하가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시중의 자금들이 이게 위험성 높은 곳에다가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가 굉장히 커져요. 네. 왜냐하면 수익이 낮아지니까는. 네. 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수익과 위험이 같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위험성이 있는 자산 운용에다가 네.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유인 효과가 좀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금융 불안정성을 이제 키운다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네, 예. 금리를 그러니까 미국 연준도 한 금리를 1%까지 당시에 내렸었고, 네. 일본은 당시에 제로 금리였었고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 1, 2 경제가 그러니까 돈을 엄청 이제 풀면서 이제 세계 부동산 가격이 이제 당시 폭등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도 그러니까는 이 금리 인상 말고 이제 그러니까는 저희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이고 보유세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그나마 그걸로 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위험성은 완화는 시켰지만은 금리 인상까지만 했으면은 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참 유동성이 높아져 있었는데, 지금하고 좀 많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 우리 최백은 교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이 금리 인하라는 거, 금리 인하는 좋지만 항상 부동산 과열 같은 그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에 필요한 곳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역설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한편에선 지금 우리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실물 경기 회복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 이런 요구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쯤에는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 쪽으로 이제 얘기할 때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가계 입장 속에서는 소득을 이제 소비하고 저축으로 이제 나누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축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금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저축을 더 늘린다. 그렇죠. 예. 저축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이제 같은 소득에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저축을 줄이고 소비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기대하는 거고. 예. 기업 입장 속에서는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이 이제 줄어드니까는 더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이다. 투자를 늘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건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금리는 그러니까 충분히 낮다 이거죠. 예.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소비를 안 하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데 더 오히려 저축을 더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죠. 예. 거기다가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금융 비용이 지금 높아서 지금 투자를 안 하기보다는 지금 판매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찾는다든가 이런 측면들이 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가지고 돈을 풀었을 때 그게 이제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다면은 저는 이제 금리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효과가 없으면서 경기 부양 효과는 안 나타나면서 그러면 그 풀린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이게 앞에서 그랬듯이 위험자산 분야들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자산 가격이 실물 시장과 관계없이 이게 만약에 자산 가격만 오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거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건 나중에 후유증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금리 인하의 목적이 돈을 좀 시중에 더 공급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공급하자는 얘기인데 진짜 돈이 필요로 하는 곳들. 예를 들면 지금 자영업자들의 지금 자영업 어려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지난해 3월 말 기준까지 한군에 추계를 한 게 있는데 그게 한 636조 원이 넘어요. 예.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매달 짓게 하는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20조가 넘습니다. 예. 그러면 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좀 열악한 존재들이잖아요. 예. 이 기업들의 좀 오히려 비용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비용을 줄인다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금융비용? 이 기업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한 636조 원 이상을 그러니까 대출 받았는데 예. 거기에 이자 비용이 나갈 게 아니겠습니까요? 예. 거기에 1% 금리를 만약에 인하할 수 있다면은 1년에 한 6조 4천억 원 정도가 세이브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1%만 잡아도.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 720조가 넘는데 예. 그럼 7조 2천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1%만 가더라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혜택을 보게 하는 대신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를 같이 연계시키면은 예.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요. 예. 그 10,000원까지 인상했을 때 한 전체 인건비 증가가 한 4조 원 정도 돼요. 아, 예. 그럼 4조 원 인건비 인상을 하는 대신에 대출 이자 비용 한 6조 4천억 원 정도 낮춰준다면은 자영업자는 사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지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지금 근로시간을 52시간 단축하는 데 속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게 이제 인건비 증가를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추가 고용을 해야 되는데 예. 인건비 증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7조 2천억 원 정도가 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1%만 낮춰도 금융비용을. 예. 그러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 올라간 사람들이 결국은 소비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내수가 지금 얼어붙어가지고 내수가 지금 판매가 안 돼서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이 오히려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그냥 예. 금리만 인하하게 되면 시중은행한테만 돈이 그러니까 좀 이제 그 금리 비용이 낮아지는 것 뿐이고 네.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은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별나라 얘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자영업자들 빚이 630조 정도 되고 중소기업의 빚이 720조 정도 되는데 이들의 빚만 그 금융비용만 1%포인트만 낮춰줘도 6조 7조가 지원이 되는 거니까 훨씬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거를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한국은행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해주는 소위 중소기업 정책금융이라고 이제 옛날에 불렀었던 건데. 예.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그냥 시중에다가 맡기게 되면은 대기업들보다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금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자도 굉장히 높게 지불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중소기업이 육성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지금 이제 1.25%잖아요. 기준금리가요. 예. 근데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에 적용받는 중소기업들은 0.5에서 0.75%로 지원받아요. 아, 예. 한국은행이 그렇게 이제 값싸게 이제 돈을 이제 시중은행한테 지원을 해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시중은행들은 거기서 자기들 마진을 최대한 2%까지 이제 마진이 한 2%까지 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3%도 안 되는 금리로 이제 그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 근데 그거를 식으로. 소기업이나 자영업자한테도 하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직접 우리 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바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시중은행에 이제 풀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뭐 물론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긴 있겠죠. 있는데 예. 그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우려가 된다는 말씀. 뭐 위험 자산이나 뭐 부동산 쪽으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조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기존에 우리 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지금 우리 뭐 저물가라든지 고령화, 저성장 뭐 이런 문제, 이런 경기 침체를 좀 해결하기에는 지금 역부족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대책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이 따로 있습니까? 있죠. 예. 한국은행법을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이제 조직이나 다 여기까지만 첫 1조가 뭐냐면 자신의 존재 이유, 목적이죠. 예. 한국은행의 목적이요. 목적은 뭘까? 목적이 이제 목적이 과거에는 일항뿐이 없었어요. 어떤 거였죠? 그게 이제 물가 안정입니다. 예. 물가 안정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요. 예. 2011년 가을에 이제 개정을 해요, 한국은행법을요. 예.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때 이제 한국은행이 굉장히 이제 뭐 애를 써가지고 금융위원회가 담당했었던 금융 안정 기능을 한국은행이 가져와요. 아, 금융 안정까지. 예, 그래. 1조 목적에 2항이 추가가 된 거예요. 2011년 9월달에요. 예. 그러면 이 금융 안정을 한국은행에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미국의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국은행도 당시에 이제 국회에 이제 로비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이걸 따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금융 안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융 부분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이제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는 그걸 사전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방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제 그런 반성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을 뭘로 보냐면요. 네. 소득 불평등으로 봐요. 아, 소득 불평등. 소득이 불평등해지게 되면은 예. 그 저소득층들이 결국은 빚내 가지고 결국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소득층은 빚이 증가하게 되면은 저소득층은 근데 좋은 일자리를 되게 안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빚이 증가하는데 그 빚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게 결국은 사고를 낸다 이걸 낸다 이거예요. 아, 예. 그래서 금융 안정에 가장 그러니까 금융 안정을 우리가 취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거라고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결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소득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 이 금융 안정에 담겨져 있는 건데. 예. 근데 이거를 이거를 해놓고나 이거를 잡아놓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러면 이거 못하라 이걸 이걸 따왔냐 이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의 금융위기 겪고 나서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였었잖아요. 예.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바로 뭐예요?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직업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네. 빚을 내가지고 집 사게 해줘가지고 했다가 예.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사고 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100%까지 대출해줬다면서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집을 팔아서도 이게 상환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사고를 친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은 금융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는 자꾸만 빚을 이제 이렇게 운용하려고 하지만은 예.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나중에 큰 이제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앙은행이 역할을 하려면은 예. 취약계층들한테 돈이 흘러가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다시 취약계층 예. 소득 불평등 해소. 취약계층들이 자활을 하는데 좀 지원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예. 취약계층은 그냥 시장에 맡겨두게 되면 굉장히 이금융권이라든가 높은 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 자활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채무 노예 악순환에 빠진다고요. 빚내서 빚을 갚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이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나중에요. 예. 취약계층 지원,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까지 이쪽으로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 한국은행은.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이시고 혹시 오늘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교수님?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예. 여기 왜 부동산 얘기하셨잖아요. 예. 뭐 집값 너무 뛴 것은 원상 회복시키겠다. 집값 대책 끝없이 내겠다. 시장 계속 불안하다면, 집값이 불안하다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노무현 정부의 어쨌든 간에 연장선에서요. 예.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못 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민심이 이제니까는 그 위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단호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예. 저는 관료들이 굉장히 그동안 제대로 보필을 안 한 거예요. 아, 관료들이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6일에 대책 나온 거 보면요. 예. 관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해법을요. 근데 그걸 진작 그걸 왜 했으면은 지금 12월 16일에 썼냐? 그렇죠. 18년, 17년에 썼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법은 알고 있는데 안 쓴 거죠. 왜 안 썼을까요, 교수님? 난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궁금하던데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왜 없을까요, 그 관료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관료들은 우리가 정책 결정자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강남에 산다라든가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혹시 경기에 좀 이제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이제 건설업에 이제 그러니까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로비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저는 단호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그 경제 참모들이 제대로 이제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중요한 게요. 예. 지난 한 2년 동안에 돈이 엄청 풀리면서 전 세계가 그러니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었어요.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요.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예. 다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말부터 대도시의 집값들이 좀 꺾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만 만약에 이거 집값이 계속해서 투기적인 바람을 여기다 용납하게 되면요. 예. 나중에 어차피 꺾일 때. 예. 막차를 타러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개인적 피해가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게 큰, 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예.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떨어지는 것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는 이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거는 게, 그래서 이것을 집값을 그러니까 2017년 수준으로 좀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이,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치를 비용을 지금 미리 줄이는 저는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포지션을 정확히 잡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개인들도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혹시 뭐 좀 재산 증식할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좀 자제해 주길 바래요. 특히나 지금 서울 쪽에 늦게 들어갔다가 우리가 괜히 피해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꼭 실수요자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얘기는 다음에 좀 시간을 갖고 이걸 주제로 해서 몇 시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것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9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안동시의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도입되고 있죠. 안동시 교통행정과의 이원경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원경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하면 우리 시민들 삶과 매우 밀접한 그런 중요한 행정인데요. 지난 한 해 안동시 교통행정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예. 교통행정은 지방행정 업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어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울러 안동시는 지난해 시대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는 첫째, 교통복지의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네. 벽지 오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택시 운행 지역을 확대하여 2만 명이 넘는 주민이 이용하였으며 네. 두 번째로 시내버스 실시간 이동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네. 셋째, 도청 신도시까지 시내버스 급행 노선을 신설하여 상생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네 번째로 1천만 관광객이 찾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를 대비하여 버스,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 인증제를 도내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네. 다섯째, 옥동지용 상권 활성화와 주차란 해소를 위해 옥동 공영주차장 130면을 추가 증축하여 319면을 확보하고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여섯째,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할주례용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차선 제도색, 차선 분리대 등 교통시설물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등 시민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온 지난 한 해였습니다. 예, 지난 한 해 이렇게 크게 봐서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교통복지 또 버스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BIS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잠시 후에 좀 여쭤보겠고 또 도청 신도시까지 급행 노선 등등 친절 인증제까지 6가지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올해 안동시 하면 또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 대중교통 행정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예, 우리 시는 금년을 1천만 관광객 시대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대중교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광객 편의를 위해 야간 관광 명소로 알려진 월령교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야간 9시까지 운행 시간을 지난해부터 확대하였습니다. 아, 월영교까지 가는 버스가 9시까지 있군요. 예. 또한 친절 인증제를 통한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 친절도 향상에 더욱 행정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 중앙선 복선화 개통 시기에 대비한 버스 노선 체계 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시내버스와 택시의 친절 인증제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친절 인증제가 경북 도내에서는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제도고 또 어떤 취지에서 도입하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 안동 사람 특유의 무뚝뚝한 말씨와 불친절, 난폭운전, 승차 및 카드 결제 거부 등 시내버스와 택시 운전자들로 인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처음으로 시민들이 직접 친절 기사를 선발하는 친절 인증제를 도입하여 QR코드를 이용한 설문과 용역기관의 암행 평가를 병행하여 지난해 3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아, 직접 선발된 30명은 1천여 운수 종사자 친절 전도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친절 인증제 그 선발된 분이 모두 30명이군요. 안동에. 이제 시민들에게 설문도 하고 또 용역기관의 어떤 암행평가 몰래 이렇게 평가도 해서 30분을 이렇게 선정을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친절 인증을 받은 기사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예, 친절 인증을 받은 기사에게는 지난 연말 시장 표창가 인증표를 수여하였으며 운전한 차량에는 친절 기사 마크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절 기사들에게는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줄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시장 표창도 하고 인증패도 수여하고 친절 기사 마크라는 게 붙어 있군요.
예, 그 친절 그렇습니다. 기사에게는. 다음에 택시 탈 때, 버스 탈 때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옆면에 보면 있을 겁니다. 옆면에. 예. 예. 그 택시를 예를 들어서 택시 옆면에 있습니까? 예, 그 예.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예.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그 친절 인증제 도입 성과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이미 운수 종사자들이 변했다는 이용 시민들의 여론이 늘어가고 있으며 일천의 운수 종사자들에게는 친절에 대한 신선한 자극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금년에도 더욱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운전 기사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친절 인증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게 혜택면이라든지 관리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래야 너도 나도 좀 따고 싶고 그래야 친절한 버스 택시 기사분들도 많아지고 그래야 또 안동 관광산업이 또 전체적으로 또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자, BIS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버스 정보 시스템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I가 그 인포메이션인가 보네요. 예, 정보. 예. 시스템. 자, 이게 그러니까 내가 탈 버스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또 예. 몇 분 후에 이 정류장에 도착하는지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안동시에도 이 BIS가 구축이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예, 지난해 15억 원의 예산으로 안동 예천 강력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노선 모든 정류장에 다 정착이 된 건 아니죠? 예, 지난해에는 48개의 버스 승강장에 49대의 버스 정보 안내기를 설치하였으며 시내 버스는 전체 운행 중인 138대의 차량 단말기를 장착하여 버스 정보 안내기와 연결되는 장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모두 그러니까 48개 버스 승강장에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됐군요. 예,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몇 %나 지금 그럼 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면 저희들이 지금 6개 승강장 무게승 1,330개가 정도 되는데. 1,300개나 됩니까? 무게 승강장 포함해가지고요. 예. 무게는 이제 아담하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표지판만 있는 게. 아예 시설물 없이. 예, 그렇습니다. 모두 한 1,300개나 되는군요. 전체는 1,300개인데. 여기 이제 지금 48개 승강장에만 설치가 돼 있다는 6개 승강장은 한 600개 정도 될 겁니다. 600개 중에 지금 한 50개 정도, 48개니까 10%가 채 안 되는군요. 앞으로 좀 이게 추가로 좀 확충이 돼야겠어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2억 7천만 원 예산으로 도심지 주요 지정과 인구 밀집 지역인 공동주택단지, 관광지 등 승강장 22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좀 승객들이 많은 그런 정류장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는 22개소로 확대 설치하겠다 말씀이시고 그리고요 이 시내버스 승강장에 지금 공공 와이파이 무료 서비스가 시작이 될 거라고요. 예, 우리 시는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 버스에는 지난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버스 안에는 시내 버스 또한 시내 버스 승강장에도 지난해 양방향으로 보면은 50개소를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확대 추진하여 언제든 데이터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안동시 도심지 등에 보면은 여전히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또 노력을 하고 계시죠? 먼저 2022년까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웅부공원 앞 배우증권 부지에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36제곱미터의 5층 6단 328면의 주차 타워를 조성하고 읍면동 지역 도시계획구역 내 15억 원의 예산으로 4개소 36면 정도의 마을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웅부공원 앞에 그 대우증권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넓게. 거기 설치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어. 그렇습니까? 328면의 주차 타워라면은 꽤 큰 건데요. 예, 큽니다. 예, 주차난 해소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안동시에서는 행복 택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지금은 그 수해 지역이 이제 승강장에서 1.5km 이상인데 여기서 예. 이제 1km 범위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밖에요. 올해 또 다른 안동시 교통행정 계획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교통시청은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금년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신 시민들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나 안동사랑 상품권, 행복택시 이용 쿠폰 등을 선택 지급하고 있으니 고령 운전자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교통행정과의 이원경 과장이었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요. 그 파병 관련한 여론조사한 게 있죠. 네. 예,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뭐 파병을 만약에 미국에 정식 요청이 있으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론이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중동 상황 자체가 이제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위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정말 모릅니다. 예, 어떻게 될지. 예. 동맹인 미국이 요청을 해오는 경우 우리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응답자들은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을 받아서 지난 10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502명,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무선전화 면접인 유무선 RDD 자동답 조사이고 응답률 4.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이 파병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0.3%, 파병 반대는 48.4%로 나타나서 오차 범위 내 파병 반대는 높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죠. 한 기자가 호르무즈 파병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묻자 문재인 대통령 교민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것은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다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이다 아니다. 이게 또 요청도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답변하는 건 적절치도 않은 것이고 아주 저는 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잘 했다고 분석합니다. 저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다 봤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쳤군요. 파병 관련 언급이 있었군요. 대통령의 언급이.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즉답은 피하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좀 더 살피겠다. 미국이 요청한다고 해서 뭐 바로 파병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완전 마지막 질문은 아닌데 마지막 전에 사실상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받았던 질문이라 많은 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이 약속된 시간을 더 넘어서 각본 없는 드라마 진행이 됐거든요. 원래 11시 반까지 예정이었는데 한 50분 다 돼서 끝난 것 같은데. 어쨌든. 점심을 늦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들 의견입니다. 파병 찬성이 40% 정도, 파병 반대가 48% 정도 나왔는데 저는 지금 생각보다는 찬성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파병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좀 많을 것 같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000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는 상당히 또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현장 상황이 아주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파병 반대가 높았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지난해 7월경에도 유사한 조사가 있긴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를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당시에는 보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 의견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보면 그 이유는 아주 긴장 관계가 지금처럼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국가의 파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여론이 형성됐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요? 이념적으로 네. 뭐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연령대별로 저도 이게 완전히 분석을 마저 다 하지는 못했는데 예. 20대에서 파병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20대가 네. 파병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고요? 그럼요. 이것도 60대보다 의외인데요. 파병 찬성 응답이 더 높았고 예. 20대, 30대가 대체적으로 파병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40대와 50대는 파병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으로 파병 반대, 진보도 그랬고요. 자유한국당은 압도적으로 또 파병 찬성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제가 분석을 마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 안보 관련 의식 조사에서 국가에서 파병 요청이 온다 그러면 거의 참전할 의사가 있다. 이게 20대에서 많았거든요. 그래서 20대를 가리켜서 신안보 세대. 그랬던 이유가 우리 국가에서 필요한 안보적 조치가 있다면 20대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니 이런 인식이 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제 의외네요. 종합적인 분석은 조금 제가 더 한 다음에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진단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20대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답하는 의견이 많아서요. 뭐 다른 이것 하나 제가 여론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자이툰 부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또 관련된 일종의 실태 파악이었는데 우리가 해외에 파병하는 경우에도 이 젊은 우리 군인들이 이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의외예요. 보면은 네 의외이긴 한데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 또 다른 우리 인식 예상과는 다른 차원의 이 응답 조금 더 차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그 검찰 인사 후폭풍이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여론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상당히 팽팽합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상당 부분 관련된 질문이 많았었는데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해서 지난 11월 실시한 조사이고 개요는 앞서 조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했다는 긍정평가, 인사 잘했네. 43.5%. 잘 못했다. 좀 지나쳤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호르무즈 파병도 유사했는데 이념적 기준으로 정반대로 엇갈립니다. 진보층에서는 잘했다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잘했다는 평가 압도적. 보수는 10명 중 8명이 잘못했다는 평가로 나타나서 완전히 시각 자체가 엇갈리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중도층이 중요한데요. 중도층에서는 물론 좀 더 이 여론이 무르익은 다음에 숙성된 다음에 이 평가를 물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는 보인다. 하지만 직후 실시된 조사인데 중도층에서는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잘못했다는 평가가 잘했다는 평가보다 약 10%가량 더 높았습니다. 중도층의 평가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쪽을 본다면 잘 못했다는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예, 중도층은 좀 잘 못했다. 이게 좀 높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 잘했다는 평가가 43.5, 못했다는 평가는 47 정도로 나왔다는 거. 그나저나 그럴 수 있는 것이 한국앵커께서도 우리가 이 코너에서 검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근데 이런 갈등 요인들이 주로 긍정적인 점보다는 갈등 요인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념적으로 기준이 되는 현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대통령 신년사에도 관련된 질문이 많았는데 언론에 당부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너무 이 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또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심지어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결. 사실 우리가 이 대결 모든 매사가 대결에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또 언론의 또 본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그렇게도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추미애 장관, 윤 총장 힘겨루기가 좀 대단한 상황인 게 뭐냐면 사실 왜 취임 전부터도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그 갈등을, 둘의 갈등을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검찰 인사도 그랬고요. 그 내용이나 뭐 절차면도 그랬고 또 어젠가요? 그젠가요? 직제 개편까지 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죠. 뭐 그것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은 또 나름대로 묵묵히 또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최근 1년의 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 우리 저 어떻게 보십니까? 1분밖에 안 남았네요.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이 인사이고 또 조직 개편이고 또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갔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이 다 통과되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우리는 또 인사 쪽에 접근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 공정하게 또 적극적으로 청와대를 수사하려고 했던 이 검찰의 역할을 또 무마시킨 것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인사에 대해서도 일단 대결 구도, 직제에 대해서도 이걸 좀 더 이 반부패 이쪽을 좀 없애서 청와대 수사를 좀 무마시키게 하는 게 무기력화시키게 하는 이렇게 좀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였는지 또는 직제 개편인지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국민들의 평가 또 언론의 평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밖에 대통령 지지도 또 정당 지지도도 뭐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지난주와 큰 변화는 없죠? 뭐 이렇게만 오늘 큰 변화는 없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20대들 포함해서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좀 더 실정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맘때 겨울 수준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 강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는데요. 내일도 잊지 말고 따뜻한 내일 챙겨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예년 기온 웃돌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지나는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되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연일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밤도 또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고 낮 동안에도 전국에 구름만 가끔 지나는 정도로 무난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또 주말에 추위가 풀리면 또다시 미세먼지가 날아들면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바깥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꾸준한 활동으로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력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일 할수록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미세하게 근섬유가 손상이 되고요.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해야 세포와 단백질이 손상된 근섬유를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운동할